우리 교재에는 1장이 문제 제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머릿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론에 해당되죠. 논문에서는 보통 서론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것을 이제 문제 제기라고 우리 지금 스크린에는 머릿말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주 평범한 말이죠. 서론에 해당되는 말인데 교재에는 문제 제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 제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 이 서론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문제 제기는 뭔가 하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이 첫 단락은 김종삼 시인에 대한 소개입니다. 5줄로 그냥 압축했어요. 어떤 전기라든지 삶의 모습이라든지 어떤 성장 과정이라든지 중고등학교 때 어떻게 살았는지 연애는 어떻게 했는지 결혼은 어떻게 했는지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그죠?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게 언제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 어떤 시집이 있다 정도.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아주 간략한 정보 제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시인에게 시적 활동이니까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라고 둘째 단락부터는 선행연구 혹은 선행비평을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선행비평을 제시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작가나 시인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가 그동안 진행되어 왔는지를 요약적으로 제시해서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정리하는 게 1차적이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 이유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지금 이 논문을 쓰는 사람이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논문을 작성하는지를 이제 기초를 제공하는 겁니다. 왜? 김종삼이든 누구든 이런 선행 연구가 지금까지 이런 관점에서 연구가 되어 왔다는 것을 제시함으로 해서 자기가 이 논문에서 뭘 제시하려고 하는지를 그죠? 문제의식을 이 논문에 어떤 문제 설정을 찾기 위해서 선행 연구를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연구는 어떤 기초 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전개되고 있고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전개되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런 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잘 파악하고 이 선행 연구를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1차 과제를 2차 과제, 1차 과제 지금 과제물에는 분량도 적지만 이 논문 형식이 아니니까 이런 건 다 생략이 됩니다. 그리고 선행 연구를 다 읽어보고 과제물 작성하는 게 아니고요. 과제물 작성은 순수하게 작품, 그죠? 텍스트와 자기와의 대화를 통해서 작성을 해봅니다. 그래서 선행 연구를 검토해보면 내가 지금 작성한 것, 내가 쓰려고 했던 이 내용이 이미 연구가 되어 있을 수도 있죠. 그래도 무시하고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선행 연구를 참고해서 마치 자기가 새롭게 자기 혼자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쓰면 금방 들통이 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터넷이든 어디든 기존의 비평이나 연구를 무시하고 계속 뭐와 대결해야 되겠어요? 작품과 대결해서 과제물을 작성해야 됩니다. 논문도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제 논문은 그러한 작업에 선행연구 검토까지 개입시켜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물 할 때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존의 자료나 선행연구나 비평이나 이런 것을 읽지 말고 즉 참고하지 말고 자기 순수하게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상의 고찰을 통해 김종삼 씨의 기존 논의는 이제 단락부터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목을 교재가 있는 사람은 이제 문제제기라고 붙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이 논문에서 중요하죠. 자, 이제 좀 선행 연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간략하게만 보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김현, 황동규, 이성훈, 장석주 이렇게
내가 이 논문 쓸 때까지는 이런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김현 비평가가 김종삼 씨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렇게 비평을 합니다. 기법적 특성으로 묘사의 가거체 사용, 절제의 미덕. 자, 그 다음에 인식적 특징으로는 원정에서, 원정은 타고레 시 가드니스토 그거와 같은 것입니다. 원정. 이게 한자가 지금 적혀 있지 않아서 그런데요. 정원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원정에서 세계와 자아 사이의 간극을 비화해적으로 보는 비극적 세계 인식. 자, 두 가지입니다. 김현은 기법적 측면과 인식적 측면. 인식적 측면은 달리 말하면 주제적 측면인데 시인의 세계 인식이죠. 세계관, 세계 인식, 사고 방식 뭐 이런 것이죠. 자, 크게 이제 사실은 기법과 인식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우리가 시를 분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뭐 심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문학, 예술 모든 것을 분석할 때 사실은 그게 이제 하나로 융합되어서 결합되어서 작품 문학 예술에는 나타나지만 이제 비평을 하거나 연구를 하려면 기법과 인식 혹은 기법과 주제를 하나는 형식적 차원이고 하나는 내용적 차원인데 그걸 어느 정도 좀 분리해서 분석을 하는 그런 것도 효과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우선 기법을 이렇게 특징을 찾았어요. 묘사의 가거체 사용.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김종삼 시의 가거형 서술어, 가거 시제 서술어가 많이 사용된다. 그것도 자, 우리는 시를 통해서 묘사를 하든 진술을 하든 뭐 어떤 방식으로든 시인의 관점을 보여줄 때 언어를 통해서밖에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역으로는 언어를 분석해서 그 시인의 관점이나 인식도 혹은 다 이제 역으로 찾아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언어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여러 번 강조하는 물증입니다. 기법은 물증이죠. 기법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니까. 그 물증을 포착해서 그 속에 어떤 세계 인식이 들어있나, 주제 의식이 들어있나, 어떤 사고가 들어있나 이런 걸 찾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거체 서술을 보통 사용하는데 거기에 그 방식으로 묘사를 한다는 겁니다. 시적 표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묘사와 진술이죠. 진술은 이야기하듯이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고 묘사는 보여주기식이죠. 이건 너무 기본적인 문학의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절제의 미덕. 이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요. 문장을 굉장히 아껴서 사용하고 다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생략해버려요. 문장 구성 성분을 생략해버려. 주어 목적어까지 말하고 서술을 생략한다든지 그게 이제 김현이 말하는 절제입니다. 언어를 아낀다는 뜻으로 절제의 미덕입니다. 그 다음에 인식적으로는 자아와 세계의 관계를 보통 많이 뭐예요? 기준으로 삼죠. 자아가 세계와의 관계에서 항상 불화를 겪는다는 겁니다. 이제 원정이라는 작품을 나중에 읽어보면 아는데 그것이 잘 나타나 있다. 그래서 비극적 세계 인식이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현 비평가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선구적으로 김종삼 시를 이렇게 분석한 것이 큰 틀로 그 이후에 황동규, 이성훈, 장석주 이런 뭐 비평가들에 의해서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만큼 이 기법적 측면과 인식적 측면이라는 것이 시를 분석할 때 큰 틀에 그죠? 뼈대가 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근데 특히 김종삼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관점으로 계속 다른 이후에 비평가들도 선행 연구를 합니다. 봅시다. 황동규는 보세요. 다시 그것을 잔상 효과에 의한 여백의 시다. 뭘? 기법을 이제 묘사에 의한 가거체 사용 절제 미덕이라고 한 걸 자기식으로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구체화했다 그럴까요? 황동규 시인이. 황동규 시인은 비평가는 아니지만
김종삼 씨를 애호했기 때문에 아마 이 해설을 쓴 것 같습니다. 잔상 효과에 의한 여백의 시다 이렇게 했으니까 뭐가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데 이 앞에 나왔던 그 어떤 이미지가 잔상 효과란 말은 알죠? 어떤 영상을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보았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남에도 그게 남아있는 거, 망막에 남아있는 거, 혹은 기억에 남아있는 거. 사실은 이 잔상 효과를 가장 잘 살린 예술 장르가 영화죠. 영화는 이 사실은 단편적인 그죠? 영상이 계속 1초에 몇 개의 그 장면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동영상처럼 보이는 것은 그죠?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잔상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끊어지지 않고 연속되어서 보이는 거죠. 그 영상이 사실은 이게 다 단편적으로 절편 그죠? 절편들인데 그 필름들은요. 그래서 여백의 시다. 그 다음에 인간 부재 의식이다. 비극적 세계 인식을 이렇게 이제 자기식으로 황동규가 설명하는 거죠. 인간 부재 의식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세계를 비극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황동규가 볼 때는 황동규 시인이 볼 때는 김종삼 씨의 인간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살아 움직이는 생생한 인간이 안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우리가 이제 작품을 보면서 살펴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덧붙여서 좀 종합적인 평가로 미학주의, 순수시의 극단 보헤미아니즘 이렇게 평가했어요. 밑에 이제 각주가 다 있습니다. 자, 기법적으로 분석하고 인식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종합했어요. 그러므로 김종삼 씨는 미학주의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주로 예술주의자, 예술파 시인이다 이런 얘기죠. 뭐 김수영과 비교한다면 김수영은 좀 사회 참여 의식을 나중에 처음에는 아니지만 처음에는 순수시 경향이 모더니즘식 경향을 가졌다가 나중에 사회 참여 의식을 갖고 리얼리즘적 사회 의식을 가진다는 건데 그런 시인과 달리 김종삼은 대표적인 순수 시인이다. 그렇게 많이 지금까지 연구가 되어 왔고 알려져 있고 황동규 시인도 지금 그렇게 평가하는 거죠. 아마 황동규 시인, 김연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평가가 처음 제시되고 그 다음에 굳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누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대표적으로 미학주의, 순수시 자 이런 게 다 같은 말이에요. 예술 지상주의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보헤미아니즘이 뭐예요? 보헤미안 여기 우리 학교 정경대 후문 쪽에 보헤미안이라는 커피숍이 있죠. 그 보헤미안이라는 말 자체는 뭡니까? 정착하지 않고 배회하고 방황하고 자유로운 영혼 뭐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이성훈 역시 시인인데 김종삼 시의 매력을 느껴서인지 분석을 했습니다. 김종삼 상상력을 지배하는 이미지는 물과 돌이다. 조금 구체적인 이미지에 뭡니까? 초점을 맞췄어요. 물과 돌이다. 물은 성스러운 평화의 세계고 돌은 고통과 죽음의 세계다. 이게 대립적인 두 이미지를 중심으로 이미지 분석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무와 산, 세 번째 이미지는 나무와 산인데 나무와 산은 아마 이게 수직적 이제 상상력을 보여준다고 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고통과 죽음의 세계인 돌에서 성스러운 평화의 세계인 물, 거기로 이제 나아가는 고통의 세계에서 행복의 세계로 나아가는 몸짓이다. 이렇게 봤어요. 이미지 분석 중심으로 김종삼 씨를 분석한 것이고 장석주 시인은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김현, 황동규가 보여준 관점의 연장선에서 또 이승훈의 이미지 분석까지 다 결합해서 일종의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주제인 삶에 대한 비극적 비전, 뭐 비극적 세계인식 같은 말이죠. 비극적 비전이란 말이나 비극적 세계인식이나 떠받치고 있는 세계와 자아, 생활과 예술, 타락한 가치와 순수한 가치의 대립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전에 이
제시된 것들을 종합한 것 같은 느낌을 줘요.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 다 종합했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미학주의, 예술주의, 보헤미아니즘은 그 초월적 낭만주의다. 용어는 이제 새로운 용어를 썼지만 사실은 이전에 비평가들이나 시인들이 다 얘기했던 걸 종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낭만적 뭐예요? 초월적 낭만주의다. 사실은 이 말이나 비슷하죠. 이 말이나 비슷하죠. 보통 낭만주의보다 더 초월적이라는 거니까 이 현실을 벗어나서 더 아름다움과 평화의 세계로 나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이 김종삼 전집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청하에서 나온 전집이 있고 그 다음에 나남에서 나온 전집이 있어요. 그게 더 최근에 나온 걸 가지고 아마 보는 게 더 낫겠죠. 내가 이제 이 논문을 쓸 때는 두 번째 전집은 안 나오고 첫 번째 전집만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전집을 다 읽어보고 한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다 읽어보고 한 번이 아니겠죠. 최소한 3번 이상 읽어보면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비평 관점이 생깁니다. 내가 볼 때는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되어 온 것이 일종의 그 서정주도 그렇고 한영운도 그렇고 기존의 어떤 해석과 비평에 구속되면 안 된다. 새로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새로운 분석과 해석을 시도해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이 김종삼도 내 나름대로는 새로운 이제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 의식이죠. 그러나 기존 논의의 이러한 비평적 동일한 것은 거의 유사한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슷한 얘기들을. 불구하고 김종삼 씨의 실체가 지닌 전체성을, 자,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닌데 미학주의, 예술주의, 보헤미아니즘, 순수시 이거 틀렸다는 건 아닌데 정말 또 치밀하게 파고들어서 심층을 들여다보면 내가 이제 구조적 연구라는 걸 일관되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책 전체에서, 이 교재 전체에서. 그러니까 김종삼 시 세계도 구조적 연구를 해보면 지금 이 선행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김종삼 씨의 특징이긴 한데 그게 전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부분만 갖고 자꾸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파고 들어가야 된다. 그게 바로 이제 표면이 아니라 심층으로 들어가는 구조적 연구죠. 부분과 전체, 중심과 주변, 그 다음에 표면과 심층. 자, 그래서 기법적 측면으로서의 형상화 방식과 그것의 토대인 의식의 해명은 개별 작품의 세밀한 해석과 전집이 지닌, 지금 전집이 두 개 있다 그랬죠. 전집이 지닌 전체적 의미 구조의 조망이 부분과 전체의 상호 보완을 이루면서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 부분과 전체란 말이 이제 계속 내가 지금 처음부터 지금 계속 얘기하던 그 구조적 연구인데, 자, 그러면 나도 사실은 이 두 가지를 연구할 텐데 선행 연구와 선행 비평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제 초점을 맞춰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기법적 측면과 인식적 측면은 지금 김현부터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기법적 측면을 먼저 지금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인식적 측면, 비극적 세계 인식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맞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시인이, 자, 이 문장을 한번 보세요. 여기. 여기 기법적 측면으로서의 형상화 방식과 그것의 토대인 의식의 해명은 이 의식이 이제 주제 혹은 뭐 세계 인식, 뭐 세계관 뭐 여기에 속하는 거죠. 지금 김현도 세계 인식이 비극적 세계 인식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근데 이 토대란 말이 잘 생각해 보세요. 시인의 창작자는 사실은 그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뚜렷하든 희미하든 인식이 먼저 있습니다. 그것은 인식만 있는 게 아니고 감정일 수도 있고, 그죠?
사상일 수도 있고, 그죠? 인식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세계관일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시인이 먼저 가지고 있는 내면의 감정과 사상입니다. 그게 먼저 있는 거예요. 보이든 안 보이든. 그러나 그걸 언어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창작 과정에서 기법과 만납니다. 기법과 결합이 됩니다. 융합이 된다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결과물로 뭐가 나와요? 작품이 나오죠. 시라는 작품이 나옵니다. 근데 비평가나 연구자는 처음 이 인식을 바로 알 수가 없어요. 이건 비가시적인 거니까. 시인의 내면에 혹은 머릿속에, 가슴 속에, 심장 속에 있었던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심정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걸 알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언어를 통해서, 작품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이 인식을 바로 알았다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 수도 있고, 심정, 그죠? 확실한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부터 분석을 시도해야 돼요? 역순입니다. 기법, 그 언어가 갖고 있는 물정, 가시적인 거. 그게 이제 기법이죠. 그게 이제 내가 여러 번 이번 학기 초부터 계속 강조했던 시의 구성 요소는 바로 그 형식적 요소, 그 기법들 중에서 물정을 포착해서 이 인식으로 인식을 뭐예요? 도출해 내야 되겠죠. 자, 그 기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김현, 황동규, 이승훈, 장숙주 시인이 찾아낸 그런 요소들이 다 기법적 요소들이에요. 그 안에 뭐가 있었다? 시작은 그 세계 인식으로부터 시작했지만 기법으로 경유해서 작품이 생산됐으니까 연구자나 비평가는 그 기법을 분석함으로 해서 그 인식에 도달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물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나도 그렇게 해볼 텐데요. 이제 두 가지 크게 기법과 인식이라는 두 가지를 이제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선행연구, 김현, 황동규, 이승훈, 장숙주와 비교를 해보세요. 자, 내가 지금 찾아내는 것하고 기존의 선행 비평하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기법부터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 인식을 살피는 과정으로 갈 텐데, 그렇게 하기 전에 역시 나는 서정주 초기시에서 대표작으로 뭐예요? 자화상을 대표적으로 뭐예요? 치사선택에서 그걸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 해서 서정주 초기시의 상징 구조가 어떻다라는 거 하는 것을 가설을 삼았잖아요. 그리고 그 가설을 검증하는 식으로 분석을 연구를 진행해 나갔고, 한용운의 님의 침묵은 역시 이 시상전개, 그죠? 이 사랑의 드라마를 압축해 놓고 있는 이 작품, 님의 침묵, 알 수 없어요, 물음표, 당신을 보았습니다. 이런 작품을 중심으로, 그죠? 분석을 진행했는데, 김종삼 전집을 이제 다 읽어보니까, 여러 번 읽었습니다. 보니까 이 작품이 그 김종삼 시 세계를 농축하는 작품이다. 역시 한 편을 이제 고른 거예요. 뭐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내 나름의 어떤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심층적으로 분석하면 이 안에 김종삼 씨의 특징들이 다 녹아들어 있다. 즉 농축돼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러나 이 한 편 가지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건 좀 부족하니까 가설로 삼고 그걸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제 기법적 측면과 인식적 측면을 다른 작품들도 다 이제 꼼꼼히 분석하면서 이제 확인해 나가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물통이라는 작품을 일종의 가설로 삼기 위해서 찾았습니다. 짧은 작품입니다. 짧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계가 없어졌네요. 그죠? 시계가 없어져. 그래서 불안합니다. 내가 너무 속도가 느린 게 아닌가. 갈 길은 뭔데 너무 설명을 자세히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희미한 풍금 소리가 툭툭 끊어지고 있었다. 그동안 무엇을 하였느냐는 물음에 대해 다름 아닌 인간을 찾아다니며 물 몇 통 길어다 준 일밖에 없다고. 머나먼 광야의 한복판 얕은 하늘 밑으로 영롱한 날빛으로 하여금 따우에선. 이게 답니다. 사연으로 돼 있어요. 사연으로 돼 있는데 1년
2년과 3년을 1년은 풍금 소리가 풍금이라고 하는 건 우리 학생들 직접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피아노보다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비슷한 것이지만 이전 단계의 그 악기죠. 피아노 같은 것입니다. 풍금 소리가 툭툭 끊어지고 있었다 했습니다. 이게 청각적 이미지입니다. 청각적 이미지를 1년에 이렇게 제시했어요. 그죠? 이렇게 시작하고 갑자기 2년, 3년은 어떻게 보면 연이 구분됐지만 사실은 연결됩니다. 왜? 질문과 대답이에요. 질문은 어떻게 질문했어요? 그동안 무엇을 하였느냐는 물음에 대해. 풍금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 질문이 느닷없이 제시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 너 뭐하고 살았니? 이런 얘기죠. 누가 한 질문일까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했을 수도 있고 자기 내면에서 나오는 자기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적 화자의 답변이죠. 시적 화자는 시인의 뭐 분신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요. 다름 아닌 인간을 찾아다니며 물 몇 통 길어다 준 일밖에 없다고 하고 답변이 제시돼서 끝났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뭐예요? 여백의 황동규 시인이 여백의 미학이라고 했던 거. 뭐라고 매듭이 마무리가 안 됐어. 서술어가 없어요. 그죠? 생략됐죠? 절제의 미학이라고 김현이 얘기했고 황동규는 여백의 미학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과거형 묘사의 과거형 서술어죠. 있었다. 그죠? 서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 있어야 되는데 생략됐고요. 질문과 대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연인데 광야가 또 갑자기 등장했어요. 머나먼 광야. 광야는 사막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사막. 그 한복판에 얕은 하늘 밑으로 하늘이 등장했어요. 광야가 있고 하늘이 있으니까 땅과 하늘입니다. 일종의 배경이 제시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경이 땅과 하늘에 밑으로 그랬어요. 영롱한 날빛. 날빛이 뭘까요? 날빛은 뭐 간단히 어렵지 않습니다. 이 햇빛 같은 것이죠. 밤과 낮, 그죠? 낮에 하늘이 주는 빛이니까 그걸 날빛이라고 표현했어요. 햇빛입니다. 날빛으로 하여금 따우에선, 따우는 뭐예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나 땅이나 뭐 같은 위상을 갖고 있고요. 하늘이 있고요. 자, 그럼 날빛은 어디에 있습니까? 위상으로 보면, 위상이란 거 알죠? 이 공간 개념으로 보면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는데 그 사이에 빛이 있어요. 근데 이 빛은 어떤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아래에서 위로 갑니까? 아니죠. 밑으로 그랬으니까. 영롱한 머나먼 광야에 한복한 얕은 하늘 밑으로 했으니까 이 빛은 하늘에서 땅으로, 사막으로, 광야로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시냐? 이렇게 이제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묘사. 그죠? 뭔가 설명이 없어요. 서술이 없어. 묘사. 보여주는 거죠.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청각적 이미지도 있고요. 소리, 청각적 이미지. 요 날빛은 시각적 이미지죠. 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것도 이미지인데 물은 좀 더 복합적인 이미지죠. 물을 마시면 우리가 이제 갈증을 또 해소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청각과 시각과 종합적인 이미지 세 개가 등장합니다. 핵심 이미지는 세 개예요. 그런데 이 질문과 대답은 이 물은 이미지지만 질문과 대답은 좀 관념적인 얘기예요. 즉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어떤 주제가 집약적으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한 편의 시에 어찌 보면 파편적이죠. 파편적이란 말은 연결이 잘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죠? 1년과 크게 세 가지 파편이에요. 1년과 2, 3년, 그 다음에 4년. 왜냐하면 2, 3년은 이게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질문과 대답으로. 자,
그러면 이걸 이제 황동규 시인이든 김현 비평가든 얘기했던 바로 그 기법인데, 내가 볼 때는 그 정도 기법을 그 정도 찾아내는 것은 뭐예요? 표면적으로 찾았다. 난 그렇게 보는 겁니다. 더 심층적으로, 기법도 심층적으로 찾아내야 된다. 물론 세계 인식도 비극적 세계 인식이다, 보헤미안리즘이다, 이런 것도 내가 볼 때는 주제적 측면, 인식적 측면이나 주제적 측면에서 표면만 봤다. 더 심층으로 파고들어야 된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김종삼 시세계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죠. 자, 하나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생략되어 있는 여기에 뭐가 있을까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요. 여기도 생략되어 있어요. 뭐가? 서술어가. 머나먼 광야의 한복판 얕은 하늘 밑으로, 하늘과 땅이 나왔고 그 사이에 날빛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린다는 정도의, 그죠? 보여주기, 묘사만 나왔지 여기서 문장이 사실은 끊어졌어요. 여기도 서술어가 없지만 여기도 서술어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해 봅시다. 즉 퍼즐을 맞춰보는 거예요. 파편적인 이 이미지 묘사들 속에서 숨어 있는 게 뭘까? 그걸 파고들어서, 그죠? 심층까지 도달해야 이제 표면에 그치지 않을 수 있죠. 뭐가 있을까요? 우리 수강생들 한번 찾아보세요. 무슨 서술어가 생략되어 있을까요? 서술어가 생략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볼 때는 이게 그냥 파편적이잖아요. 다 끊어져 있잖아요. 크게 세 부분으로 1년과 2, 3년과 4년이. 내가 볼 때는 이 따오에선 이렇게 다시 1년으로 순환해서 풍금소리가 툭툭 끊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나는 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다 파편적으로 절단되어 있지만 그 사이에 숨어있는 연결성을 찾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자, 보세요.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는 겁니까? 하늘에서 시작하고, 광야는 인간 세계입니다. 머나먼 광야 그랬으니까 이 인간 세계의 뭐예요? 삭막함과 고통스러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학은 어딘가 다 통하기 때문에 한강 작가의 소설이 소년이 온다나 작별하지 않는다 같은 작품이 한국 현대사의 비극적 사건들을 다루고 그 트라우마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이 광야가 바로 그 인간 세계의 그 비극적인 불행한 인간 세계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것이 따오입니다. 그런데 하늘 밑으로 날빛이 내려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날빛은 시각적 이미지잖아요. 그런데 이 시각적 이미지가 풍금 소리로 툭툭 끊어진다는 것도 굉장히 시각적으로 묘사를 한 것인데, 풍금 소리로 전환이 됩니다. 단순히 이미지의 감각적 전환이라고 하는 그 감각적 차원만 파악해서는 안 되고요.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볼 때 이 풍금 소리는 이 음악 소리로 대표되는 어떤 예술의 세계이고요. 이 빛이 이 풍금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이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김종삼 시 세계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한편에 그것이 굉장히 압축적으로 녹아 있다. 그런데 이 날빛이 사실은 풍금 소리, 즉 예술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므로 해서 이 머나먼 광야와 따우, 이 비극적인 인간 세계에 어떤 희망과 위로와 애도, 그죠? 아니면 위로, 혹은 성화, 우리가 성화란 말을 이렇게 가장 비극적인 데서 희망을 찾는 거, 이게 성화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 빛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는 겁니다. 왜요? 빛이 풍금 소리를 만들었다고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기 어려운 것은 왜? 이 구문을 잘 봐야 됩니다. 항상 물증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니까. 날빛으로 하여금 그랬거든요.
이 뭐세요? 영어로 따지면은 우리 문법 공부 많이 하잖아요. 영문법. 사역동사인데. 그러니까 이게 주어가 아니에요. 날빛이 풍금소리를 만든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날빛으로 하여금 풍금소리를 툭툭 끊어지게 만든 거죠. 툭툭 끊어진다는 것도 여러 가지 의미 해석이 가능합니다. 불완전하다. 왜냐하면 이게 선명하게 들리는 게 아니고 들릴 듯 말 듯 멀리 배경에서 들리는 어떤 소리니까 툭툭 끊어진다. 들렸다 말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까? 주어가 뭘까? 이 풍금 소리도 주어가 아니란 겁니다. 1년부터 시작하지만 1년에서 풍금 소리가 내가 대체로 독자들은 여기서부터 주어가 시작했다. 소리가 해서 주격 주어가 있으니까요. 내가 볼 때는 풍금 소리는 날빛이 만들어낸 따오에서 만들어진 어떤 결과물이고 그러면 주어는 날빛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날빛도 누군가가 만들어서 사역, 즉 시켰어요. 날빛은 내가 볼 때는 이 하늘입니다. 이걸 교묘하게 숨겨놓은 거예요. 주격조사를 쓰지 않고 마치 이게 주어인 것처럼 지금 되어 있지만 하늘이 영롱한 날빛으로 하여금 즉 날빛을 시켜서 그죠? 지상에 즉 머나먼 강야 혹은 땅에 풍금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악기 소리를 포함해서 이 인간 세계의 이 수많은 청각적 이미지들, 새소리, 물소리, 자연의 소리든 악기의 소리 같은 것은 인간 세상의 수많은 비극들을 위로하고 감싸주고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예술인데 그 예술을 만드는 것은 인간이 아니고 날빛이라는 것, 1차적으로. 근데 그 날빛을 또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하늘이라는 겁니다. 내 해석이 그렇습니다. 이 문장 분석을 통해서 그 해석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냥 뭐 어떤 책을 읽고 뭐 무슨 사상을 읽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 서적을 읽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주어는 하늘이고 날빛을 시켜서 심부름을 시켜서 풍금소리를 만들어냈어요. 예술을 통해서 이 비극적인 인간 세계의 불행들을 어느 정도 위로해줘요. 그게 풍금소리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사연이 1년으로 이제 다시 순환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질문과 답변이 일어나는데 그동안 무엇을 하였느냐? 화자한테 누군가 물어봤겠죠. 다름 아닌 인간을 찾아다니며 물 몇 통 길어다 주는 일밖에 없다고 했어요. 이 화자는 자신을 물을 전달해 주는 사람으로 지금 물을 길어다 주는 사람. 물이 꼭 필요하죠. 나도 아침에 일어나면 생수부터 찾아서 먹는데 그때 생수는 이제 석수, 그죠? 미네랄 워터죠. 그 생자는. 그런데 이때 이 물은 그 육신의 갈증을 풀어주는 그런 생수의 개념보다는 왜냐하면 다름 아닌 인간을 찾았으니까요. 다름 아닌 인간은 누구일까요? 아마 인간 전체, 특정한 어떤 구체적 인간이 아니라 인류 혹은 인간, 다름 아닌 인간이니까요. 어떤 다른 생명체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뜻이겠죠. 집합명사겠죠. 찾아다니며 그랬어요. 물 몇 통 길어다 줬다 그랬어요. 이 물은 또 어디서 나왔을까요? 내가 볼 때는요. 이 시작은 하늘이고 심부름을 시킨 것은 날빛이고 날빛이 풍금소리로 전환되는 그 과정이 바로 김종삼 씨의 숨어있는 미학적 기법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미지의 시각적 이미지를 청각적 이미지로 전환시킨다. 이제 나중에 점검을 해볼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기법적 측면에서 김종삼 씨를 내가 분석하는 거예요. 기법적 측면에서 지금 뭐예요? 묘사의 가거체 사용, 또 뭐가 있었어요? 여백의 미학, 절제 미학 이런 기존의 분석들이 있었잖아요. 내가 볼 때 그런 것은 표면적이고 겉으로 다 그건 알 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더 깊이 파고들면 시각적 이미지를 청각적 이미지로 전환하는 순간 김종삼 씨의 미학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 순간 그걸 이 작품은 교묘하게 보여줘요. 근데 이걸 캐치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겠지. 내가 볼 때는 이 날빛이 풍금 소리로 전환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죠. 그리고 이게 연결된다고 생각하기 어렵죠. 그 이미지의 차원이 다른 것을 연결하는 그 순간 김종삼의 그 기법이 생긴다. 시각적 이미지를 청각적 이미지로. 근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내가 볼 때는 이 물이 이 풍금 소리가 다시 이렇게 이어졌다 봅니다. 그럼 이 물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시각과 청각의 결합이 이루어내는 어떤 결과물. 이게 내가 볼 때는 시라는 건데,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까지 시를 열심히 써왔다 이렇게 답변할 걸 시를 물로 대신 표현했거든요. 자기에게, 김종삼에게는 물이 어떤 거예요? 나에게는 시가 날빛과 풍금 소리로 만든 어떤 예술 작품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내 해석을 이해하겠죠? 그러면 핵심 이미지는 이 세 가지인데, 날빛, 풍금 소리, 물인데, 이 세 가지 이미지에 김종삼 씨의 에센스가 들어있다. 엑기스가 들어있다. 뭐예요? 기법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제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주제가 여기 나타납니다. 이 두 면에서 질문과 답변 사이 엄청나게 농축되어 있는 거지. 자, 물이 시라고 본다면 김종삼에게 시는 시각과 청각의 결합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시각이 청각으로 전환되는 순간 발생하는 그 어떤, 그걸 황동규 씨는 잔상 효과라고 했는데 그것도 불충분해. 뭔가 대충 얘기한 거야. 더 깊이 들어가서 시각과 청각의 이 결합이 순간에 만들어진다. 자,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시각과 청각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볼 때는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로 바뀌고 그 다음에 물이 될 때 이 물은 의미 혹은 주제, 그죠? 그 시가 갖고 있는 내용을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이건 종합체니까, 종합 결정체니까. 뭐와 뭐에? 날빛과 풍금 소리. 자, 그런데 이 김종삼 씨의 기법, 지금 기법을 먼저 생각할 때 여기에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굉장히 미묘한 언어예요. 잘 보세요. 이게 평범한 완성형 문장이 아니잖아요. 머나먼 광야의 한복판 얕은 하늘 밑으로 영롱한 날빛으로 하여금 따위에서 이 압축된 시적 표현 속에 뭘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의미도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기법만 있는 게 아니고, 즉 이미지의 전환 속에 이 교묘하게 의미를 우리는 포착할 수 있는데, 숨어있는 의미를 물증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난 걸 통해서 포착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내가 볼 때는 영롱한이라는 의미 부여입니다. 이 날빛은 영롱해요. 그것은 이 재로 가득 차고 불행으로 가득 찬 광야 땅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주어는 하늘입니다. 이 날빛을 내려주는 주체는 하늘이에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날빛을 거의 천사와 같은 그 레벨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롱해요. 왜? 지상의 이 불완전성과 유한성과 재성, 이것과는 구별되는 어떤 순수성, 순결성, 완전성,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영롱한 거예요. 이 날빛은요. 자, 그런데 풍금 소리가, 이 날빛이 땅에 도착해서 풍금 소리가 될 때 희미해져요. 자, 영롱함과 희미함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김종삼 씨의 기법적 측면 혹은 미학적 측면을 이제 추적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어 하나라도 놓치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시를 분석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내가 이제 서정주 자화상에서 그 말줄임표, 그것도 더 그 안에 심층적으로 많은 것들이 숨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그죠? 캐내는 거, 그죠? 그걸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게 바로 이제 시 분석입니다. 완전하고 절대적이고 혹은 순수한 이 하늘이 내려주는 날빛은 왜 땅에 도착했을 때 희미해질까요? 그래서 툭툭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불안정성도 의미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의미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이게 이제 내가 볼 때는 이게 이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거죠. 배경에서 들리는 소리입니다.
그 배경에서 들리기 때문에 희미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이 완전성이 불완전해졌고 재로 이제 물들었기 때문에, 즉 퇴색했기 때문에, 그 순수성이 퇴색했기 때문에 희미해졌고 이제 툭툭 끊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왜? 지상에는 이 하늘의 은총이 지상에 도달했을 때는 이미 또 이 재로 가득하니까요.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하는 것도 거기에 속하는 것이고요. 그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것도 다 거기에 속하는 거죠. 희미해지는 거예요. 하늘에 은총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땅에서는 인간의 이 죄와 그죠? 폭력성으로 인해서, 사실은 한강 소설의 핵심 주제도 그겁니다. 뭐 여기서 이제 엮일로 세면 안 되니까 그 얘기는 그만하고, 자, 그러니까 그렇게만 또 볼 수 없어요. 시라고 하는 것은 문학과 예술은 아주 복잡하고 오묘합니다. 이 희미함과 툭툭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적으로 그렇게 불완전하고 재에 물들었다, 순수성이 더러워졌다, 오염됐다, 이렇게만 해석, 그런 해석도 가능한데, 그건 이제 주제의식적으로 또 해석을 그렇게 해볼 수는 있죠. 내가 볼 때는요, 미학적인 김종삼 씨의 미학으로 따지면 이 풍금 소리는 왜 희미하고 툭툭 끊어지나 하면, 지상에 도달했을 때 이 날빛이, 영롱한 날빛이 지상에 도달했을 때 의미 해석과 결부되긴 합니다. 온전히 작동하지 않고 숨은 채 작동하는 겁니다. 숨은 신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숨은 신. 리시안 골드만이라는 문학 연구자가 쓴 책인데, 숨은 신. 신이 지상에 임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도 있고, 그죠? 범죄도 일어나고, 죄로 가득 찬 이 지상의 현실이 구현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 희미하다는 것은 그런 의미로도 해석되고요. 의미적 측면에서는, 근데 기법적 측면 혹은 미학적 측면에서는 김종삼 씨의 이 시각적 이미지가 청각화될 때 이 청각이 작품에 전면화되지 않고 후면화됩니다. 그걸 이제 배경화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이 배음이라고 했어요. 배음은 배경음악입니다. 이 풍금 소리는 마치 이 작품 전체에서 이 도드라지게 겉으로 표면화되는 소리가 아니라 배경으로 숨어드는 소리다. 그래서 배음입니다. 그것은 그러나 이 햇빛의 존재, 즉 하나님이 내려준, 하늘이 내려준 천사라고 하는 이 햇빛의 존재가 없는 건 아니죠. 있긴 있는데 숨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의미적인 해석이고, 숨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청각적 이미지가 김종삼 씨에서는 여러 가지 청각적 이미지가 나타나지만 그것은 배경으로만 나타나고 마치 숨어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사이에 격차가 있죠. 그래서 김종삼 씨의 시각적 이미지가 청각적 이미지로 전환될 때 교묘한 예술적 분위기, 아우라가 생겨납니다. 보통 시하고는 달라요. 이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선행비평가들이 미학주의자, 예술주의자, 보헤미안주의 뭐 이렇게 평가했던 것의 더 구체적인 해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어떤 시든 소설이든 문학예술을 연구하고 비평하는 사람은 기법적으로도 분석하고 의미적으로도 분석해야 되는데, 기법적으로도 의미적으로도 표면만 자꾸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정체를 규명해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선행 연구하고 지금 내가 기법적인 것과 의미적인 것을 같이 동시에 지금 분석하고 있는데, 이거 한 편만 갖고 하고 있는데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이제 더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인간을 찾아다녔다 했으니까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뭘 좋은 걸 주기 위해서, 뭐예요? 물인데 이게 시입니다. 이 물은 이 날빛과, 영롱한 날빛과 희미한 풍금 소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어떤 의미의 결정체예요. 자기에게는, 김종삼 씨는 자기의 시가 그렇다고 보는 거죠. 물 한 잔을 주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은 육신의 갈증을 해소해 주는 물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 갈등을 해소해준다. 영혼의 갈증을 해소해줍니다. 그 정도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김종삼은 시를 쓰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이 정도만
해석했어도 안 됩니다. 더 많은 걸 파고들 수 있어요. 자, 이 표현이 뭘까요? 길어다 준 일밖에 없다고 한 것은 뭘까요? 요 구문. 서술은 생략됐지만 요 짧은 구문 안에도 뭔가 이 화자의 이 세계관, 태도, 세계인식 같은 게 숨어 있는데 스며들어 있죠. 이것도 표면적으로 읽으면 어때요? 아, 겸손한 사람이구나. 자기는 물을 길어줬으니까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영혼도 구원하고, 그죠? 육신의 갈증과 정신적 갈증과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게 해줬으니까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굉장히 낮추는구나, 겸손하구나. 이것도 표면만 읽은 거예요. 자, 보세요. 자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는 물을 길어다 준 일밖에 없다고. 이 속에는 겸손의 표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물을 만든 사람이 아니란 겁니다. 누가 물을 만들었다는 겁니까? 이 물은 거슬러 올라가면 이 풍금이,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 날빛이,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늘이 주체죠. 하늘이 풍금으로 하여금 했으니까 이건 마치 신이 천사를 내려보내서 인간의 이 불행한 세상에다가 예술이라고 하는 거, 그죠? 그게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 혹은 뭐 이거 자연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꼭 예술이라고 꼭 굳이 안 해도 그게 최종 물이 되니까 나는 메신저일 뿐인 거죠. 시인이 시를 썼다고 그 시가 내 겁니까? 보통 이제 뭐 시인이든 소설가든 언어로 문학 작품을 창작하고 그걸 자기 이름을 쓰잖아요. 사실은 그게 김종삼이 볼 때는 이게 내 게 아니란 겁니다. 이 시는 내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든 거예요? 하늘이 만든 건데 나는 그걸 단순히 이 불행한 인간들에게 전달해주는 메신저였을 뿐이다. 메신저로 살아왔을 뿐이다. 이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다. 나는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겸손한 사람이구나. 이게 아니란 겁니다. 실제 뭘 인정하는 겁니까? 시를 내가 쓴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시의 언어는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시의 언어는 날빛과 풍금 소리로 이루어져 있고, 이 날빛을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다 준 사람은 하늘이라는 겁니다. 그걸 자기도 모르게, 이거 뭐 의식적으로 쓴 게 아니겠죠? 무의식 중에서 이 창조 행위가 시 창작이 일어났겠지?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내가 이 한 편 속에서 발견한 김종삼 시세계의 핵심이다. 그럼 이제 이 속에 기법도 들어있고 세계 인식도 들어있고 또 주체가 누구인지, 김종삼 시인은 시의 주체가 누구인지도 생각하고 있고,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인간을 위해서. 그죠? 근데 왜 인간 부재의식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황동규 시인이. 자, 그런 것들도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이제 물통을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심층 분석을 통해서 가설을 삼을 수 있습니다. 이 가설을 가지고 이제 차근차근 기법적 측면과 인식적 측면을 이 다른 작품들을 분석하면서 검증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352쪽 3장입니다. 이제 풍경의 배움이에요. 이제 첫 번째 이제 하나씩 나누어서 합니다. 기법적 측면부터 나누어서 합니다. 시간을 좀 체크해야 되겠네요. 35분, 10분 남았네요. 자, 가능하면 이 3장, 이 기법적 측면을 빨리 끝내야 이제 다음 마지막 수업 시간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3장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은 가설로 기법과 인식을 다 종합해서 한 편의 작품 물통에서 내가 추출해 낸 것이고요. 과연 그게 주장할 만한지 근거가 있는지 이걸 이제 첫 번째 기법적 측면부터 보는 것입니다. 이게 3장입니다. 기법적 측면에서 내가 볼 때는 풍경의 배움이라고 압축을 했습니다. 기법적 측면, 뭐 여백의 미학, 잔상의 미학, 절제의 미학, 이렇게 선행 비평가들이 얘기한 걸 나는 딱 이렇게 뭐라고 요약했습니까? 풍경의 배움이다. 자, 지금 이미 설명했습니다. 뭐예요? 물통에서 뭐예요? 날빛에 해당되는 게 시각적 이미지입니다. 그죠? 그 날빛으로 대표되는 시각적 영상, 시각적 이미지를 김종삼 씨는
기본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렇죠? 회화적 상상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각적 이미지 혹은 회화적 상상력. 이걸 풍경이라는 단어로 그냥 압축한 것이죠. 그런데 요 음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잖아요. 배경음악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풍경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청각적 이미지가 결합이 되는데 혹은 여기서 여기로 이동하면서 이게 두 개가 조화를 이루는데 단순한 조화가 아니고 풍경은 전면화되고 이 소리는 후면화된다 그럴까요? 배우에 숨어 있는 것처럼 들리란 말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희미한 풍금 소리입니다. 희미한 풍금 소리가 게다가 툭툭 끊어진다는 것은 들렸다 말았다 들렸다 이런 거죠. 그래서 배경음악이다.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 회화적 상상력과 음악적 상상력이 결합을 이루는 것이, 그런데 교묘하게 결합을 이루어서 여기서 예술적 뉘앙스, 아우라가 생겨나는 것이 김종삼 씨의 중요한 기법적 특성이다. 그 얘기를 지금 이 3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 우리 간단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묵화라는 작품인데 제목부터가 뭐예요? 묵화입니다. 제목에서 이게 회화적이라는 것을 이미 제시했어요. 이건 그림을 보면서 서술을 합니다. 그림이 어떤 그림일까요? 소가 등장하고 할머니가 등장하는 우물가에서 물을 마시는 그 장면이 아마 이 묵화로 그려져 있는 그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시를 쓴 거죠. 그죠? 그림을 제시는 하진 않았지만 제목이 이게 회화를 보면서 이 시가 쓰여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풍경이죠. 회화적 상상력이 이미 전제되어 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 먹는 소 목덜미에 할머니 손이 얹어졌다. 이 하루도 함께 지났다고, 서로 발잔등이 부었다고, 서로 적막하다고, 이렇게. 상당히 잔잔한 작품인데요. 짧고 잔잔하죠. 근데 임팩트가 강합니다. 어디에? 소가 물을 마십니다. 하루가 지났으니까 노동의 하루가 끝나고, 노동의 수고가 끝나고, 소도 이제 휴식을 위해서 물을 마시고 있고, 할머니가 그 소 목덜미에 손을 얹고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같이 고생했겠죠? 뭐 농사를 짓든 뭘 하든. 자, 이런 장면에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묵화라는 바로 풍경, 회화적 상상력. 근데 나는 여기서 또 뭔가 하나가 핵심적으로 와닿습니다. 뭐예요? 물입니다. 물의 이미지가 이 소라는 동물과 할머니라는 인간을 그죠? 서로 연결시켜 줄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휴식과 위안을 주죠. 하루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고된 것인데 이 물이 굉장한 의미 있는 어떤 이미지다. 우리가 물통에서 나왔던 그 물이 여기서는 물 먹는 소에게 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정주 연구든 한용운 연구든 일관되게 그죠? 이미지와 상징성이 그 시인의 시세계 속에서 그죠?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제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물은 그때 그 물통의 그 물과 뭔가 연결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물을 보려고 했던 건 아니고 사실은 이제 회화적 상상력을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작품 보세요. 제목은 G 마이너입니다. 마이너라고 하는 것은 단조, 음악의 용어죠. 메이저, 장조의 반대말입니다. 장조 음악이 있고 단조 음악이 있어요. 단조는 약간 슬프고 잔잔한 음악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 음악 잘 몰라도 그죠?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이 정도는 알 겁니다. 지 선상의 아리아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지 마이너라는 제목이니까 이게 자체가 음악적 상상력입니다. 근데 이게 재밌어요. 뭐로 시작합니까? 물부터 시작합니다. 물 닿은 곳, 신양의 구름 밑 그늘이 앉고 묘연한 옛지 마이너. 저게 양자가 아닌데 이게 양자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글자의 정확한 판본 연구 이거는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하고요. 지금은 이게 양자가 아닌데 지금 이 양자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이 전집을 청하에서 나온 전집에서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내가 김종삼 시를 다시 연구하고 논문을 쓰게 되는데 그때 이 문제를 다 다루게 됩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를 다시 하고 여기서는 양자로 나옵니다. 양자. 이건 없는 한자인데
신자가 들어있죠. 신의 양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여러 이미지 속에는 목자, 양 치는 목자, 그리고 양을 이제 우리 인간을 대변하는 그런 이제 상징적 동물로 등장하니까 그렇게 한 것인지, 아무튼 요 한자는 나중에 다시 연구를 내가 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요거는 조금 제껴놓고, 이 작품이 뭐예요? G 마이너라고 하는 음악적 상상력이 중심을 이루는 작품인데, 여기서 우리가 또 눈여겨볼 것은 뭐예요? 이 G 마이너라는 음악이 마치 뭐처럼 이 음악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보세요. 구름 밑 그랬습니다. 구름 밑. 아까 뭐예요? 물통에서 하늘 밑으로, 그죠? 여기 구름 밑 비슷하잖아요. 하늘 밑으로. 머나먼 광야에 항복한 얕은 하늘 밑으로 영롱한 날빛이, 그죠? 이것도 하늘에서 이 날빛이 내려온다는 것을 우리가 연상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그늘이 이 구름 밑으로 내려오니까, 그죠? 뭐예요? 하늘에서 아래로 땅으로 내려온다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고요. 이 그늘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묘연하다는 말을 알죠? 약간 신비스러운, 묘연하다, 오묘하다, 뭐 이런 뜻이죠. 이 음악 소리, 이 G 마이너라고 하는 이 잔잔한 음악 소리가 메이저, 웅장한 소리가 아니에요. 메이저 장조에 해당되는 소리가 아니라 단조에 해당되는 이 음악 소리가 G 마이너가 마치 구름 밑으로 그늘이 내려오듯이 이렇게 내려왔다는 겁니다. 근데 옛 그랬으니까 이건 아주 오랜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 지상에 내려오는, 그죠? 구름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그늘과 이 음악 소리예요. 그런데 보세요. 맨 위에 물 다음 곡 그랬으니까 이 물도 그늘과 C 마이너 음악처럼 이 물도 위에서 내려온다는 느낌을 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물이 공통점으로 지금 계속 등장한다는 거,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44분이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지금 기법적 측면을 다시 확인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음악적 상상력이든 회화적 상상력이든 하나는 시각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 것이고 하나는 회화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 것인데, 그 어느 것이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미지를 형상화하고요. 지금은 아직 이 결합이 잘 나타나진 않았지만 이건 다 아주 짧은 시들인데, 하나는 뭐예요? 묵화, 하나는 지금 G 마이너만 봤는데요. 이제 어떻게 이 회화적 상상력과 음악적 상상력이 결합되는지, 그래서 물을 만들어내는지, 이걸 이제 또 다른 작품들을 통해서 살펴보는데, 지금은 기법적 측면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핵심만 얘기한다면 김종삼 씨의 기법적 측면의 핵심은 풍경의 배음이다. 풍경과 배경음악을 교묘하게, 그죠? 교묘하게 결합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기법적으로 만들어낸다. 그래서 뭐 그동안 여백의 미학, 절제의 미학, 뭐 또 잔상의 미학, 이거 가지고 뭐가 더 구체성이 부족하잖아요. 그냥 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어서 규명해내야 된다. 시를 연구할 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